아, 다음 주부터 굉장히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책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ICT 경쟁의 핵심인 모바일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4차 산업혁명 신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병관 의원님 주최로 게임, 이러닝, VR 등 주요 콘텐츠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참석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하신 김병관 의원님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짜 시급하고도 시의적절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면서 실업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그 유효 수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경제가 오히려 후퇴하는 것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오늘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그 ICT 분야에서는 모바일 분야가 5G로 급속하게 이전되고 현재까지 보면은 정부가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2019년 상반기까지는 5G로 상용화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고 또 유선 인터넷도 이제는 10기가 시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세계로 된다면은 아마 지금도 집에서 전화 걸 적에 유선 전화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할 때도 데스크탑 PC로 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냥 노트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5G가 된다면은 모바일 콘텐츠하고 유선 콘텐츠하고 무슨 차이가 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5G 상태에서 모바일 콘텐츠는 유선 콘텐츠하고 거의 통합되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신기술까지 가입된다면 새롭게 폭풍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야의 성장을 배경으로 해갖고 소위 지금 가장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더 앞서 나감으로써 세계 시장에도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모바일 콘텐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진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용자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좋은 자료 만들어 주시고 좋은 토론해 주시고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재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고진 회장님께서 오늘 행사의 공동 주관 기관인 11개 콘텐츠 협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고진 회장님께서는 현재 김병관 의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워낙 해박하신 변재일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분야를 굉장히 대표하고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변재일 의원님 뵙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쁘세요,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지금 뭐 득표 활동하시느라 바쁘신데
사실 그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와서 축사를 해주신 변재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사실 변 의원님은 저희 모이바 협회의 전신인 콘텐츠 산업연합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이 11개 아마 협회가 합동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하시느라 애써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모이바를 비롯해서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 그다음에 한국 스마트 솔루션 컨텐츠 협회, 한국 인터넷 영상 컨텐츠 협회,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협회, 세계 웹툰 협회, 한국 에듀테크 산업 협회, 한국 VR 산업 협회, 차세대 융합 컨텐츠 산업 협회, 한국 컴퓨터 그래픽 산업 협의회, 한국 전파지능 협회 등이 공동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 협회들의 회장님들 비롯한 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축사가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관계로요. 그 동일한 축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모바일 컨텐츠 산업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존에 온라인 PC 환경에서 이용하던 컨텐츠를 이제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즐기고 활용하고 또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여기 계신 디지털 및 모바일 컨텐츠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분들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양적 성장과는 다르게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의 경우에는 그 연매출 10억 미만인 기업이 76%고요. 또 고용 인력이 10인 미만인 소기업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전체 시장의 82.8%에 달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가 거의 정체 상태고요. 그 자리를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국내 마켓인 원스토어, 여기 원스토어 이재원 대표님이 와 계신데 원스토어의 비중이 11.8%에 불과하고요. 구글과 애플 등 오픈 마켓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참 앞서 나가던 한국 모바일 산업의 위상은 언제부터인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명확한 비전을 갖고 ICT 기술 융합 시대에 적합한 거버넌스와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높은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콘텐츠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글로벌 모바일 앱 시장에서 1, 2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디지털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발빠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 힘과 의견을 모으면 우리나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 강화되고 또 경쟁력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걸 서로 토론하고 얻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인데요. 모바일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현주소 진단이라는 주제로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권희춘 사무총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희춘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또 이 행사를 주관하신 의원님이 안 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힘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이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모바일 그 콘텐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 좀 약간 모바일 콘텐츠가 생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가 모바일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뒤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거나 갖고 왔는데 여기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걸 해가지고 뭐 게임을 내 가지고 맞히던가 해야 되거든요. 선물을 드리던가 해야 될 텐데. 날려볼까요? 제가 하나도 안 건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제가 안 건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최근에까지는 그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얘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는데 요거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 콘텐츠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도망갑니다. 부딪히지 않게끔 해가지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내립니다. 자동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오늘은 그 뭐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재미있는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20년 가까이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신재식 나이파이 본부장님하고 최초로 국내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말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하고 있고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우연찮게 여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진흥센터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멀티미디어 콘텐츠 5개년기라고 하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현재까지 이쪽 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그 강화학습, 뭐 겐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드론에다가 여러 가지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요. 아마 PDF여가지고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혼술하는 분이 혼자 술 마셔주는 로봇입니다. 술 마시는 로봇인데 동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텐데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짠도 하고요, 건배도 하고 그런데 술은 안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같이 금요일 날 끝나시고 술 드실 때 혼자 혼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공허적인 일이죠. 1957년도에 컴퓨터를 사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2015년에 컴퓨터가 저렇게 작아졌습니다. 사진을 같은 곳에서 찍은 겁니다. 같은 건물에서. 한쪽에서는 애니악이었고요. 한쪽은 지금 이제 여러분 가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컴퓨터가 이렇게 사이즈는 엄청 작아지고 성능은 수백만 배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의 용량의 차이, 그리고 점점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런 그 데이터의 물리적인 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같다가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은데 용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저희가 이 그 스마트폰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잘 나가던 소니,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해가지고 완전히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합종 연행이 되고 어떤 회사는 잘 나가고 어떤 회사는 또 망해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0년 동안 늘 사용하던 이런 하드웨어 제품들이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그러면서 직업이 120가지의 관련된 직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엄청난 충격이죠. 자, 이거는 이정문 선생님이 만드신 그 1965년도인가에 나온 그 2000년도의 지도를 나온 건데 그림을 제가 잘 여기서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만화의 한 장면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는 도로, 그다음에 하늘 나는 자동차, 태양열 그런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다 구현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모든 게 다 이 만화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다 구현이 됐던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최근에 이분께서 또 2041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만화로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뭐 재난재해 나오고요, 드론도 나오고, 인공위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주 관련된 생태계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재미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바일 콘텐츠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보시다시피 연간 성장률이 20%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산업이고, 전체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률도 연간 15%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냐면은 너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하기에는 들어오기 모한 사업,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이죠. 점점 이제 약간 3D 산업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다시피 직원이 10명 미만, 매출액도 뭐 50억, 100억 미만, 10억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작은 규모의 콘텐츠 기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틈새를 노리고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전 세계 1위를 했을 정도로 아케이드 게임이어가지고 했었는데 온라인 게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모바일 게임이었죠. 모바일 게임도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국내 기업을 점점 잠식해가고 그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런 고유의 콘텐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자본력, 기술이 없게 되면은 큰 기업에 의해 가지고 다 인수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이 결제 같은 서비스에서 이미 애플의 앱스토어라든가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이 많은 국내 결제 시스템이 다 먹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돈이 무슨 얘기냐면 다 이제 우리가 콘텐츠를 다 살 때마다 전부 다 해외로 돈이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이제 평균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앱을 하나 만드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100억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아이디어는 좋고 젊은 친구도 있는데 이 돈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중국 자본에다가 기업을 넘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모색합니다.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 위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높아져야 되는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갖다가 좀 더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특히 아무래도 인력적인 수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권 후보들께서 TV 토에 나와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냐 말 거냐라고 하는데, 모 후보는 4차 생명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4차 생명 새로운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산업이 좀 더 확장하게 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새로운 형태의 산업하고 이게 합쳐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 오늘 여기 와 계시지만 또 VR, AR 관련된 산업, 이런 식으로 융합 콘텐츠 관련된 산업, 지능형 로봇 사업, 이런 산업적으로 이 모바일 콘텐츠가 전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드론 하드웨어 만드시게 되면요, 이 회사의 제품은 프랑스 제품입니다. 프랑스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만 하고 있고요, 제작은 전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됨을 해가지고 이 드론의 용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4차 산업 시대는 타 산업하고 융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MB 정권 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애플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2년 후에 이 애플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보다도 더 늦게 79번째로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서 이 모바일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늦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3개 통신사가 플랫폼을 갖다가 공통으로 하자는 위피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피를 서로 위피를 공통 플랫폼 만들자고 했는데 그 한 3년 동안 얘기하다가 다 이제 폐기돼 버렸죠. 안드로이드가 오늘 들어오면 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제품에다 안드로이드가 깔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컨텐츠 개발 회사들이 했는데 이미 한 2년 정도 늦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한국의 삼성을 방문하고 LG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께서 오셔가지고 너네 회사 몇 명이냐를 8명이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모바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2,000명이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내쫓은 일이 여기 언론에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된 겁니다. 나중에 야기된 내용인데 그러면 해가지고 바로 앤디 루빈이 구글에 인수가 되면서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우리가 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좀 앞을 보고 내다봤으면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의 90%가 전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빨리 채택을 하고 거기에 컨텐츠 기업을 많이 양성했으면 아마 국내가 전 세계 모바일 컨텐츠의 메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지금 한 260만 개의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모바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가 되게 못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유선을 깔으라고 정신없을 때 거기는 무선을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 있는 그 못 사는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모바일로 컨텐츠를 보고 다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모바일이 더 빨라요. 유선을 까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유선을 없애버리고 바로 모바일로 하면서 모바일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킬리만자로 산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페이스북 통화를 했습니다. 페이스 통화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나도 끊임없이 깨끗하게 다 보입니다. 모바일인데 그 킬리만자로 산 거기서 그냥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생방을 했습니다. 생방을. 그러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위피가 뭐 얻은 점도 많이 있지만 한 80% 정도는 우리가 약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때 좀 더 많은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정책 위반자 여기 협회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국내가 모바일 분야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제 심사를 가보니까 젊은 기업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 모바일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MIT에서 만들려고 하는 바로 로봇이 되겠죠. 지보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고 국내에 또 이런 국내 기업이 또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샌호세 공항에서 안내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경찰에다가 한번 도입을 했어요. 경찰서 가게 되면 어렵고 힘든데 이런 걸 갖다 놓고 포들이 보장을 한 다음에 앞에서 안내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경찰서에 가가지고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페퍼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지금 와가지고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이 노인분들의 독거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페퍼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네트워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 가기 전에 신병훈련소에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최소 6주 또 완전히 스킬풀하게 군대에 적응하기 해가지고 약 1년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전투 능력이 배가 되어 있는 전투원을 만드는 그런 VR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걸 해가지고 뭐 적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인공지능 형태의 그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고 요새는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학습을 하는 그런 로봇, 학습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의 기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그 딥러닝 관련된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고 마치 앵커하고 대화를 하듯이 하면서 학습을 하고 언어를 학습해주는 그런 로봇이 한 모습이 되겠고요. 다 이제 영상물이 되어 있는데 GIF로 다 이게 PDF로 되다 보니까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예전에 우리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상세계를 산다. 이제는 가상세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실제와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서드라이프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앞으로 이 서드라이프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군인이 군대를 가는데 6개월 걸릴 동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단 한 달 만에 완전히 훈련시켜 내본다든가, 현실하고 사이버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런 산업을 갖다 이끌어주는 이 서드라이프에 대한 내용도 썼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내용들이 그 앞으로 기술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그 VR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범죄를 미리 예측해주는 이런 컨텐츠 개발도 새롭게 되고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원래 이제 페이스북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펜타곤에서 그 제이슨 본을 갖다 추적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페이스북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 친구가 스페인 광장에 있는 거, 마드리드 광장에 있는 것을 바로 알아내는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다 동영상인데 지금 동영상 임팩트가 좀 없습니다. 동영상이 없다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은 엄청난 그 뭐 엄청나게 큰 지금 항공모함을 끌고 왔듯이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항공모함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겠죠. 또 뭐 물고기를 닮은 그런 드론도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드론 경찰관을 뽑습니다. 하반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드론 관련된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론에 대한 포렌식 뭐 사고 조사, 기술 유출 뭐 이런 관련된 걸 조사하기 위한 경찰을 뽑는 일이 발생한다. 미래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드론 순찰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실종자 수색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장비가 조만간에 경찰청에 구입돼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VR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련된 드론이 되겠고, 기회가 되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많이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바일 콘텐츠는 이 우리 걸그룹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걸그룹이 다 각각의 능력이 있는데 각각 데뷔를 하게 되면 데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프로모션 할 때까지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한꺼번에 굴을 만들어 가지고 데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린 다음에 좀 떨어지더라도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딴 친구들 먹여 살려요. 모바일 콘텐츠 분야도 만약에 저희가 뭐 영화, 영상, 뭐 게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다가 한 분야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드론 분야, 뭐 AI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근데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뭐 빗대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 3년 안에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분야라든가 VR, 드론, AI 이런 분야의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약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는 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다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에 관련된 주제 중에 하나지만은 이 CPND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는 신정부에는 이런 콘텐츠하고 ICT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가,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없으면 이거 다 못합니다. 제가 지금 드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7개 부처가 전부 규제기관이에요. 새로운 걸 만들더라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이거 뭐 국무총리 선하에 둬야 되는데, 뭐 제가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글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가칭입니다. 가칭, 뭐 디지털 첨단 산업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다 거기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내용도 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마켓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분야가 공공 분야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써본 다음에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브라질에 아시다시피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브라질이 엄청나게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요. 왜 브라질이 비행기를 만들냐면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도로를 까는 것보다도 먼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은 비행기를 만듭니다. 마치 아프리카가 유선을 까기 너무 머니까 무선 인터넷 하듯이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면요 외국에 살지 않잖아요.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누가 삽니까? 브라질 비행기를. 그러니까 공공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경쟁을 엄청 키워가지고 20-30년 후에는 전 세계에다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경쟁력에 위해서는 이런 융합된 형태의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걸 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런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아우르는 걸 디지털 콘텐츠, ICT,
이런 형태의 모든 걸 아우르는 것 다 스마트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되면서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시게 되면 저한테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예,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종합토론 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자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한국의 이제 콘텐츠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이 IT 강국으로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 성공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지금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하나의 흐름은 굉장히 어떤 유행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이야기가 너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한국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이제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도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과 존재합니다만, 동시에 굉장한 공포감이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내부의 어떤 구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모듈들이 어떤 존재합니다만, 과거의 어떤 혁명 산업혁명과 동일하게 이게 산업적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 각각의 모듈들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기존의 이제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첫 번째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는 본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사물이 인간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는 점에서 단지 인간이 뭐 편리하게 된다, 또는 사회가 뭐 좀 더 이 생산적으로 좀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뭐 사회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게, 즉 인간과 비슷하게 갈 거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 특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전을 보게 되면 결국에 기계하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인간의 제어를 받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것과 달리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기계와 소프트웨어라는 사물이 인간화되는, 즉 인간처럼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은, 본질적 특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줌과 동시에 사회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특성 자체가 가상과 현실의 결합에 의해서 제3의 세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러한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2의 세계는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세컨 라이프 같은 하나의 가상의 세계는 허구의 세계였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없는, 가상은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하나의 세계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되고, 때로는 현실 위에 가상이 입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AR이죠. 또는 가상에 현실이 연결되는 경우도, 즉 가상을 손을 대면 가상을 뭔가 액션을 주거나 누르거나 하면 현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의 세계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이게 새로운 어떤 세계의 특성입니다. 특히 인간과 로봇, 또 인간과 AI, 최근에 이제 우리 알파고 이후에 이런 굉장한 충격을 인간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받았습니다. 이세솔 구단이 패배한 데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만,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AI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인간에게 더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계가 또는 소프트웨어가 인간에게 이걸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치를 증명하라. 즉 인간과 예를 들면 로봇과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예를 들면 노동에 있어서 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에 있어서 왓슨 같은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왓슨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이 오차, 즉 에러의 오진의 확률이 인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게 이미 지금 현재 수준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나마 모든 판독하는 의사들에게 지금 던지는 겁니다. 왓슨보다 인간이 낫다는 걸 증명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일자리의 25%가 소멸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물류 시스템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 9억 달러, 1조의 인건비를 절감했다라든지, 아디다스가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6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한 공장에 1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떤 현실이 이미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뭘 해야 될까? 결국 인간은 제조가 아닌 창조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창조의 가장 핵심은 결국 콘텐츠 창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논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서부터 쭉 이렇게 산업에 대한 어떤 이슈까지 오게 되면 결국에는 콘텐츠로 우리 이야기가 귀결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IT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IT 혁명을 통해서 인터넷 혁명과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보기술을 통해서 한국이 IT에 있어서의 정말 슈퍼파워 강국이 됐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한국은 IT와 게임에 있어서의 정말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군림했습니다. 2004년에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의 50%를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한국 게임이 2004년에만 해도 반의 시장 점유율을 했었고, 2002년까지 가면, 2003년 정도 가면 중국 시장의 70%까지 점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은 기존에 이미 진입해 있는 게임을 제외하면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려는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퍼블리셔들이 그리 환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레이지 레볼루션 같은 그런 대작 게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중소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한국의 게임 시장에서는 결국에 규모의 경제에서 한국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좀 노력하면 된다라든지, 한국이 조금 더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는 이미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 즉 과거의 3차 산업혁명에서, 즉 IT하고 IT 혁명에서 한국이 형성했던 그런 역량들, 한국의 경쟁력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뭐 일본과 관계나 미국과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우리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내에서 보면 이미 거의 다 소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이제 문명사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와 동시에 위협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 패권이 아시아 국가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차 산업혁명일 경우에는 결국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패권이 미국으로 가면서 전기혁명, 즉 2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으로 글로벌 중심이 경제적 패권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시 3차 산업혁명이 쭉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2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결국 패스트 팔로워, 캐치업 전략을 취했던 일본이 제조업에서 미국을 능가하면서 2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기본적인 흐름은, 즉 IC 혁명까지 포함해서 흐름은 일본까지 포함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됐었습니다. 즉 경제적 패권이. 근데 그게 이제 IT 혁명에서 한국이 글로벌적인 이니셔티브 그리고 글로벌적인 굉장한 어떤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실 그 여파가 중국까지 지속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자, 이런 어떤 즉 문명이나 경제적 패권이라는 게, 즉 서진하고 있었던 경제적 패권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 버리는, 즉 일본으로 돌아가고 미국과 유럽이, 특히 미국이 다시 그 주도권을 쥘지도 모르는,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패권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어떤 문명사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딜레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 IoT, 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등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글로벌 지배자들이 보면 과연 어떤 나라, 어떤 기업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지배자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I는 구글입니다. IoT는 GE 같은 기업이 글로벌리 강력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는 아마존이나 IBM 이런 회사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혼다나 토요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로봇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이제 IITP에서 냈던 데이터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기술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2.6년이 뒤쳐져 있고, 일본은 1.7년 정도가 뒤쳐져 있고, 중국은 2.9년이 뒤쳐져 있다는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비교를 해봐서 우리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인공지능에서 이미 뒤쳐져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어떤 강자들, 이미 글로벌적인, 여기에 만약에 게임이 나왔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옛날에 온라인 게임이 나왔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이 나왔다면 한국의 NC, 넥슨, 네오이즈, CJ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온라인 게임에서 나왔을 거고, 그 한쪽 구덩이에 텐센트 이런 회사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국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라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많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이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핵심 역량은 미지수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핵심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비교 우위 또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는 어떠한 분야도 현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제조업에서 사용했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 결국에는 컨텐츠에 있어서 또는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칙이 승자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불리는 승자독식입니다. 거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승자독식이 상대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던 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식의 패스트 팔로우 전략,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가 취했던 전략이 통용될 것인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의 기회와 동시에 굉장한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기회를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했던 케이스에서 왜 성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첫 번째는 강남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보면 유튜브 사상 최초로 25억 뷰를 달성했던 엄청난 성공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싸이는 한국의 존재, 즉 한류라는 어떤 문화적인 저력을 전 세계에 정말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작품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뭐래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은
유튜브라는 플랫폼하고 콘텐츠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입니다. 즉 유튜브라는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이 있었고 콘텐츠가 즉 강남스타일이라는 콘텐츠 두 개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25억 뷰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지, 예전처럼 CD-롬으로 배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몇 가지 뭐 비디오로 그걸 복사해서 하고 이건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즉 그런 점에서 한국이 강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플랫폼에 제대로 그 플랫폼의 파워하고 결합이 된다면 이런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 스터디를 또 뭐 온라인 게임의 케이스입니다. 또는 웹툰의 케이스입니다. 웹툰이 제2의 온라인 게임처럼 갈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게임과 웹툰의 케이스에서는 보면 결국 인터넷과 컨텐츠가 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의 콘솔과 PC 게임에서는 한국은 거의 경쟁력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왜? 뭐 과거에 일본의 콘솔 소니라든지 닌텐도 같은 그런 회사들은 한국의 콘솔 게임 개발사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즉 하나의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면서,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과 즉 콘솔 게임과의 경쟁력, PC 게임과의 경쟁력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주면 우리가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ICT 기술하고 콘텐츠의 결합에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즉 우리 한류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분리해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ICT 기술이라는 기술 혁신이 없이는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니치 시장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공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반 기술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의 결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하나의 성공의 공식을 그대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융합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본의 닌텐도가 가지고 있었던 포켓몬이라는 IP를 해서, 또는 우리가 포켓몬의 성공 케이스에서 나이엔테에게 우리는 이 시사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켓몬 같은 경우는 뭐 AR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고 출시 6개월 만에 뭐 1조의 매출을 뭐 기록했던 정말 놀라운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 그 자체도 그렇게 대단한 게임이 아닙니다.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셨던 건 이건 제가 잡은 피카츄입니다. 예. 제가 이거 피카츄를 학교에서 토요일 날 나와서 제가 MBA 서울 마치고 피카츄가 우연히 발견이 돼서 이 피카츄를 잡느라고 제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이게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는 순간 페이스북에 올려서 모든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거.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제 페이스북에 한마디 딱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그 포켓몬이 이벤트 기간이라 피카츄가 널려 있습니다. 뭐 지금 몇만 마리 널려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한 마리 잡으신 것 같네요. 나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마 그 교수님하고 좀 인연을 끊어야 될 저의 동심에 상처를 주었던 아주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AR과,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게 기술이 AR 플러스 게임 IP, 그리고 닌텐도의 게임 포켓몬 피카츄라든지 포켓몬 IP죠. 그다음에 LBS입니다. 위치 기반. 그래서 사실은 이건 포켓몬의 케이스를 보면 이건 게임의 성격이라기보다도 IP하고 LBS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보다도 위치 기반의 기술,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게임 IP라는, 즉 포켓몬이라는 이런 어떤 유명 IP를 가지고 AR이라고 LBS 같은 어떤 이런 기술적인 간단한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글로벌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결국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I하고 IoT의 결합 가능성이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켓몬이 결국은 AI가 결합된 상태의 포켓몬이면 인간과 훨씬 다이내믹하게 뭔가 대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콘텐츠하고 콘텐츠의 융합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콘텐츠가 융합된 거죠. 이거는 MS가 개발한 테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이 딥러닝의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학습을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9.11 테러 누가 일으켰지? 망할 놈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게 이 테이의 답변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느냐? 아니, 안 믿어. 미안해.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 정말로 지지해. 이게 결국 인간이 학습시킨 결과를 AI가 이 채팅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결국에는 이제 체제로 중단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뭔가의 게임과, 이건 이제 어떤 거와 똑같냐면 게임 속에서 NPC하고 대화하는 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 이런 어떤 실제로 채팅이라는 어떤 또는 우리가 일상적인 채팅이라는 내용 플러스 형식에 있어서의 게임의 인터랙션의 형식, 이런 걸 집어넣어놨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옆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06년, 7년 이경에 세컨 라이프라는 가상 세계를 이용해서 플랫폼으로 했고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서 많이 보던 아저씨가 접니다. 이 아바타가. 그리고 이 학생들은 다 이 여기 있는 아바타들 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소니의 소니 뮤직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이제 토론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럼 결국은 컨텐츠 중합이라는 게 뭐냐면 AR이나 VR이라는 컨텐츠하고 게임과 교육, 또는 AR, VR 컨텐츠하고 교육과 AI를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가 융합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와 컨텐츠 융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AR과 광고, 게임 이런 요소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AI가 결합된다. 이건 현재는 AI가 결합되지 않습니다만 워킹데드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AR 기반의 어떤 광고를 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눌러주시겠어요? 저기 저 URL 이거 한번 보시죠. 비디오를.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시면 이게 AR과 광고를 결합한 건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게 이제 오스티아에서 했던 건데요. 저는 이제 이거 광고가 보면서 굉장히 이제 참 잘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첫 번째 걱정이 됐던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AR 기반의 광고를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놀래게 하는 건데 제 놀래다가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이제 아마 실제로 이제 AR 되면 이제 그 정도가 이제 파괴력이, 그래서 방금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AR이라는 기반에 좀 광고를 띄우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실감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이제 게이트박스라는 이게 제가 항상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컨텐츠입니다만 이게 주로 혼자 사는 남성이 이런 어떤 미소녀 아바타하고 더불어 대화하는 채팅하듯이 하고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가 이런 어떤 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실제로 사람의 고독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IoT 기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바타는 이게 홀로그램인데요. 이 홀로그램은 전기를 끄고 전원을 예를 들면 형광등을 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가전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향후에 이런 형태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장르가, 즉 이건 이제 AI가 결합된 하나의 홀로그램, 그리고 채팅, 이런 것의 게임, 이런 게 결합된 복합적인 겁니다만, 이런 게 이제 강력한 기능을 할 거다라고 보습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하고 제조업의 융합입니다. 지금 이제 커넥티드 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대자동차는 이 커넥티드 카에 있어서의 개념의 진출이 늦었습니다. 결국에는 커넥티드 카의 개념은 뭐냐면, 자동차라는 또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가 컨텐츠로 채워질 것이고,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자 디바이스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AI 비서라고 할 수 있는 SKT의 뭐 누가라든지 KT의 뭐 기가 진이, 이런 한국이 현재 AI가 나왔던 것들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too serious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 재미 요소, 펀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이제 키로보라는 하나의 10cm 정도의 로봇입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보다도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이 하나의 자기의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즉 주머니에 꽂고 다니거나 자동차 옆자리에 놔두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결국 뭐냐면, 그 토요타가 이 컨텐츠라는 요소를 잘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도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제품을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근데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8대 전략입니다만, 어떻게 콘텐츠 산업을 혁신할 수 있나, 특히 이제 차기 정부에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쭉 한번 목차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혁신에서 콘텐츠 산업 혁신의 8대 전략에서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시 이슈입니다.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의 전면 결합에 의한 파괴적 혁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콘텐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실현과 타산업, 특히 제조업, 콘텐츠와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 콘텐츠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야 된다. 이게 다음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뭐 악법에 대한 그 철폐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그 각종 악법을 철폐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도 이제 이 산업 구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그리고 독과점적 구조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독과점적인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즉 사법경찰권을 보호해야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특히 중소개발사하고 유통사 간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는 특히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좀 분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영화 쪽에서는 이미 지금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의원 입법을 발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영화 쪽에서. 그래서 개발과 유통을 독점함으로 생기는 그런 어떤 독과점적 폐해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R&D에 있어서의 과거의 기존 정부의 R&D처럼 공급자하고 관료 중심의 R&D에 대해서 혁파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결국에는 10만 명의 스타트업과 개미 창작 군단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일곱 번째는 가버넌스에서 중요한 게 컨텐츠하고 ICT. 오늘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컨텐츠하고 ICT는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컨텐츠하고 ICT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 부처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전제 조건은 적폐청산과 인적청산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인적청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부하고 미래부라는 어떤 조직 자체의 조직적 재편하고 컨텐츠하고 ICT를 통합하는 이런 게 큰 그림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여덟 번째는 코카하고 나이파를 통합한 후에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글로벌 지원센터 기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결국에 4차 산업혁명에서 콘텐츠가 전면 결합한다는 거 뭐냐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3차 산업혁명과 같은 연속적 혁신은 이미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같은 정부하고 산하기관의 가버넌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재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잠깐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상 정리하는 동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합 토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ICT 경쟁을 위한 우리나라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패널로는 좀 전에 발제하신 두 분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주요협회를 대표하는 패널 4분, 총 6분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권은행 교수를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권은행 교수님이십니다. 맨 왼쪽에 분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셨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권희춘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라티스 글로벌의 김현규 부사장님이십니다. 이어서 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타임교육 이기로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좌장 오른편입니다. 예, 한국 VR 산업협회 이사를 맡고 계신 광운대 이승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내 통합 앱마켓 사업자죠.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전 발제를 해주신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권은행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모바일 콘텐츠 관련 업계 여러분들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어떤 중요한 회의도 청중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 한 50분이 좀 덜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는 뭐 정책적인 토론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학술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를 차기 정부가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때문에 국회에 와서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부에 잘 전달이 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잘 받아들여서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회를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야기는 직접 업계에서 이런 분야에 좀 건의하실 내용, 그다음 그간에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협회에서 4분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건의사항이나 토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 모시고 말씀 들은 후에 발표하신 2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런 순서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김현규 부회장님, 라티스 글로벌 부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김현규 부회장님께서 첫 번째 지정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는 약 600여 개의 중소 모바일 게임 그
개발사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6년 게임 산업의 규모,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규모는 11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비중이 55%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앞서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게임 산업도 그 양극화와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소개발사, 인디개발사들은 이제 점점 더 그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주제가 또 주제이다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준비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중독 방지법과 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특정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사회에서 게임이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게임인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를 반대하는데 최근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 또한 자율 규제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현실 사회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또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VR을 통해 현실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장벽을 초월한 현실보다 더 리얼한 현실이 구현될 때 디지털 콘텐츠들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VR 기능을 탑재한 페이스북 스페이스 앱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 함께 가상 공간의 소파에 앉아 밤새 감자칩을 먹으며 페이스북 동영상을 즐기면 어떻게 될까? 혹은 뉴 포켓몬고가 AR 기반이 아닌 VR과 AR 융합형 기능을 통해서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와 함께 두 사람이 가상의 포켓몬 월드를 직접 뛰어다니며 포켓몬을 잡고 체육관에서 2대2 대전을 펼치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처럼 VR과 AR이 현실화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규제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다름 아닌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법적 규제의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바야흐로 데이터의 P2P 시대를 넘어 모든 생산과 소비활동의 P2P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방적인 소비의 객체가 아닌 다원화된 콘텐츠의 생산 주체가 되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 누가 분산된 네트워크와 개인화된 가상현실에서 모든 가상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 공유 행동을 규제할 수 있을까? 콘텐츠 산업에서는 더더욱 이 현상이 뚜렷해진다. 인터넷이 제조업 시대의 소통의 한계를 무너뜨렸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 시대에도 굳건하게 존재하는 실체적인 장벽을 해체시킨다.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단방향적인 놀이로서 예술과 문화가 디바이스로서 기술과 과학과 결합해 지금까지 없었던 뉴 미디어이자 뉴 콘텐츠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다원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생산자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감성과 감동을 주느냐가 구매의 필수 조건입니다. 차가운 3D 영화 파이널 판타지는 실패했지만 따뜻한 2D 영화, 2D 애니메이션이죠. 너의 이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IP의 화합적 결합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포켓몬고는 AR의 기술적 우위 요소도 있었겠지만 포켓몬 IP로서의 정체성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융합 시대의 중요성. 이미 게임,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웹툰 등은 유형적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블 퓨처 파이트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만화입니다. 그 만화가 영화가 되고 그 영화가 그 대한민국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 넷마블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글로벌 출시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콘텐츠 정책은 수평과 수직 컨트롤 타워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과 IT 산업의 프론티어들로 가득했던 한국이 모바일 기기를 넘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 등 개인화된 미디어 기기가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글로벌 사회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맞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훌륭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한 맞습니다. 다만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종목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며, 손을 내밀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1등 주자들이 아니라 출발선에 들어서는 것을 포기하거나 장애물에 넘어진 후발 주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부의 합리적인 투자, 그리고 각종 규제나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 글로벌 진출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우리 위정인 교수님 발표하실 때 뭐든지 좀 재미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마음 놓고 박수 치셔도 됩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김현규 부회장님 말씀을 잘 준비해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 이길호 부회장님, 타임교육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이길호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 이길호라고 합니다. 에듀테크 산업협회는 그 전에 원래 이러닝 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최근 어떤 경향들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름 그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저도 메모를 쭉 해왔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메모 내용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제일 큰 부분이 첫 번째는 이 교육용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처나 기관이 혹시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물어보는. 예를 들면 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 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하고 연관된 건 저 미래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도 있는데 하이브리드한 콘텐츠나 안 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부나 교육부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문화부에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용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우리랑 이야기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부는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대충 뭐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지난 그 3월 2일에 제가 메모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3월 2일에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고용부, 미래부, 중기청 8개 부처에서 3차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나 되니까 제가 외우지를 못해요. 외우지를 못하는데 대충 내용은 뭐 아까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AI, 빅데이터, AR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감형, 체감형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주력해 나간다는데, 기존에 사실 나온 이야기들 하니까 다시 재선언한 뭐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떤 콘텐츠 문제나 내지는 그 주력 산업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누구랑 이야기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8개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청도니까 각각이 어떠니까 선거로 이렇게 그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부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따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실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니까 어떤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솔루션 문제, 시스템 문제, 콘텐츠 문제, 그다음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니까 그 해당하는 부서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만 이야기 가능하고, 예를 들으니까 산자부랑 이야기하는데 콘텐츠 이야기 꺼내면 그런 점도 있군요.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교육 문제에서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수요자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교육부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콘텐츠나 많은 어떤 교육 활동이 교육 그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그러니까 가장 큰 수요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형태로 사실이니까 취업이나 직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교육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그 민간교육 형태들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어떤 태도나 그 대응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 그러니까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사교육 쪽이나 이런 쪽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국내 어떤 교육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수요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사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그 이 교육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르면 독자적인 형태나 내지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웬만한 규모들을 갖지 않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어떤 그 어떤 플랫폼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 부처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사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 현실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두 가지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여러 개를 이야기해봤자 기억도 못 하실 거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 딱 두 개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결될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들을 짜면 될 거라고 하는데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 실현 가능성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모 그 기관에서 TFT를 짜서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견들을 갖다가 모아보자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뭐 안 왔다고 했으니까 뭐 그 부처를 거론하기는 좀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모 기관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자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뭐가 연락이 왔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처니까 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명이라도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프로젝트 명을 알려주면 이제 검색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 명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부서들을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난감했던 게 뭐냐면 야, 이 정도면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부처 간의 협의나 협조들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부처나 부서 간의 협조나 협의가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이 파워풀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었어요. 그런 점에서 뭐 다른 데 가서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 정부 조직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협의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그 틀이나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뭐 우선적으로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문제에서 연장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주로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저희 에듀테크 그 산업협회도 마찬가지인데 산자부나 미래부 쪽에서 사실은 주로 그러니까 대응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고맙죠. 고마운데 산자부나 미래부하고 이제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로 많이 가냐면 솔루션이나 테크놀로지 부분들에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접목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콘텐츠 부분들은 소홀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안냐면 어떤 프로젝트나 내지는 어떤 그 논의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해도 이례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도입하고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콘텐츠가 탑재되고 운용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혈류가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 한번 했다라고 하는 어떤 생색내기 방식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이러닝이 저희 우리나라 이러닝이니까 MB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 5위권 이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이내인데 지금 거의 20위권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러닝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투자나 또 투자를 갖다 그러니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든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컴퓨터의 34%가 5년 이상 됐더라. 이게 사례였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시 인프라 뜯어고치자는 이야기 나올까 봐서요. 저는 인프라나 그런 부분들에 손대는 것들에 10분의 1이나 20분의 1만 콘텐츠에 투자해도 실질적인 효과들이니까 확실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니까 주워 담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콘텐츠 회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어떤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해서 일정한 수량의 어떤 그 이 자금들을 가지지 않고서는 회사니까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사실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했으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사실이니까 좀 정리하고 조정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그러니까 인프라나 솔루션 분야에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포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콘텐츠 부분들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약까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VR 산업협회 이승현 이사님, 광운대 교수님이시네요. 예, 이승현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R 산업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광운대학교 이승현입니다. 원래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여튼 뭐 계속 반복되지만은 이 가상현실도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와 ICT의 이제 융합으로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가상현실 기술은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죠. 오래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상한 이유는 뭐 대중화가 될 정도로 ICT 기술이 발전을 했고 또 인프라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이 뭐 페이스북이나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제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선점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쪽에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VR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는 이제 플랫폼과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작년도죠. 2010년 4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이쪽에 디지털 콘텐츠 이 VR 쪽 관련돼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미래부가 서로 이제 이 콘텐츠와 ICT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미래부가 모여서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라는 것을 이제 개최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대로만 하면은 뭐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진행되는 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지지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공동으로 그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 방안한 것을 간단하게 보면은 문화체육부는 뭐 아이디어 융합 활성화를 통해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미래부는 제작 지원 이런 어떤 ICT 쪽에 지원을 해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과 개발자 그리고 ICT 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CPND 지금 이제 콘텐츠와 우리가 ICT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제 CPND라는 말을 많이 쓰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네 개의 CPND를 이제 선점한다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잘 하게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그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4차 혁명을 분명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디바이스는 뭐 이렇게 끼는 HMD나 뭐 360도 카메라 이런 거를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트워크는 뭐 기가 인터넷이나 5G, 뭐 UHD 이런 환경이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플랫폼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이 플랫폼. 그다음에 콘텐츠는 무척 많죠. 오늘 뭐 게임, 뭐 스포츠, 뭐 방송에 쓰는 건 전부 다 될 것 같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커머스, 헬스케어, 하여간 전체 운영 분야를 어울 수 있는 게 사실 VR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2016년 4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막 이렇게 약간 그 계획한 바처럼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그 CPND 네 가지에 아울러서 지금 중국과의 이제 뭐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지만은 중국은 이 VR 산업 생태계가 국내화보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 간 수직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이렇게 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CPN과 더불어 이 VR 산업이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혹은 오늘의 이슈에서 나온 것과 같이 그 차기 정부에서 뭐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되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VR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정부의 이런 구조 개편과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족한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확산되고 인프라 ICT도 같이 융합이 돼서 이 가상현실 산업의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됐으면 이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승현 이사님 같은 분 참 반갑습니다. 명료하고 깔끔하게 일찍 끝내주시는 분이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지정 토론자로서는 마지막 분이신데요.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요. 원스토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작년 3월에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같이 각자 하고 있었던 앱마켓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제 원스토어 출범을 했습니다. 뭐 배경에서 아시다시피 뭐 4개가 합쳐도 구글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각각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런 그 제가 행사 같은데 이렇게 많이 아주 많이 다니지 않지만 몇 번 이게 다녀보면 모바일 컨텐트 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 모바일 컨텐트 시장의 문제는 뭔가, 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꼭 와야 되는 그 저기 한쪽이 안 옵니다. 어느 쪽이냐면 모바일 컨텐트 유통 플랫폼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산업은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왔듯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 이상을 실제 가지고 있고요. 그 파워를.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에게 물어야 하는 여러 가지 책임도 못 묻고 있고 또 그러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국내에 내야 되는 세금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을 총괄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에서 이 회사를 만들었냐. 그래서 적어도 국내 ICT 시장 또 모바일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는 구글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을 시작하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속으로 콧방귀를 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사업 출범한 이후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밝힐 수 없지만 굉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쟁 상도로 봐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 게임 쪽에 와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실제 이러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게임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경쟁이 엎드릴 시절에는 구글이 아무런 국내 그 콘텐츠 업체나 게임 업체에 혜택을 준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당근들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해서 나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콘텐츠 산업이 조금이라도 발전에 보탬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전체 그 모바일 콘텐츠의 밸류 체인에서 그 어느 한쪽에 독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독과점의 폐해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또 경쟁의 유익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독과점의 폐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시는 그 정부 부처 또 여러 가지 그 협회 쪽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병관 의원님실에서 이러한 그 회의를 소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영화 쪽에 지금 있는 그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 아마 모 회사가 실제 그 영화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영화를 다 투자 배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독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데 이 모바일 그 콘텐츠 시장 특히 게임 유통 시장에서도 한 업체가 사실상 그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그쪽에 눈치를 보고 있는 많은 우리 그 게임사들 아까 600개 회사가 우리 모바일 게임 협회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름을 들면 알만한 큰 회사들조차도 이 회사에 찍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 시장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한 얘기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저희나 또는 그 가운데서 어렵게 그 창작의 의지를 불태우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바일 그 게임 또를 비롯한 모바일 그 콘텐츠 그 산업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뭐 부처의 통합이 있을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그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나왔을 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독과점의 문제를 좀 심각하고도 신중하게 다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모바일 콘텐츠 유통을 하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잡고 있는 아이템이 당연히 AI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이나 검색 또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추천을 해야 되고 전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거의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비식별의 그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사실 법규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AI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AI라고 하는 분야에 특히 빅데이터 분야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규제의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데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 회사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회사는 우리나라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 3,700만에 4천만 정도 되는 고객들의 모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앞으로 그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것들이 국민들의 또 소비자들의 후생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규제에 편향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또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지 다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어려운 사업 하시는데 1년 좀 넘은 겁니까? 예. 어떻게 1년 동안 돈을 좀 버셨어요? 불행하게도 뭐 저희 그 SK텔레콤 계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가 나옵니다. 작년에 영업 적자가 한 220억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더 적자하면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흑자 전환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흑자 전환을 못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저희 주주들의 입장입니다. 네. 네이버나 SK텔레콤 또는 그 통신사들은 이 시장의 일정 부분의 균형을 찾아준다면 적자를 감내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분야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전투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하시다. 굉장히 용감하신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애국심 마케팅 같잖아요, 이게 느낌에 애국심을 가지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독특한 시장이죠. MS 워드가 와서 1등 못하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워드 프로세서 맞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검색 시장에서도 토종이라고 하는 네이버, 뭐 다음 여기에 좀 밀리고 있죠, 그죠? 그 정도 그림 밑에 있는데. 글로벌리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고 이런 전투가 모바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어느 쪽이 더 맞느냐 하는 문제는 애국심보다는 우리 마켓에 있는 소비자 이익을 누가 더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또 다른 기회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 경쟁의 이슈도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도 있고 오늘 이슈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많은 협회의 분들이 각각 모바일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같이 일하는 파트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에 좀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토론이라는 그 학술 행사하고는 좀 다르게 정책 분야에서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될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질문이나 의견을 표시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면 꼭 억지로 불려온 분들 같잖아요. 네,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헬스 쪽에 헬스 AI를 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사실은 여기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딴 분이 질문 안 하면 안 할라 했는데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거고요. 여기 온 게 아니라 요 앞에 왔다가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들었는데요. 이 콘텐츠 하는데 우선 차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라는 게 있는데 의학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헬스 쪽에도요? 우리 협회는 헬스 쪽이 아직 없으신가요? 그런데 ICT 융합 분야에서 헬스는 융합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쪽 일을 오래 저는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시험관학이 최애 수준의 1세대거든요. 제가 82년도 한명탄 했을 때 영국 가서 지방 책값 주고 가서 86년도에 제가 시험관학기를 만들어서
상당히 옛날에 유명했는데 어린 나이에 명품을 잘못 만져갖고 제가 평생을 힘들게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년 동안 그쪽에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 본업은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서요. 그쪽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와서 작년에 알파고 이후로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발제하신 분께서 우리 IBM의 왓슨이 그죠? 의사보다 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AI를 한다 해서 겨우 하는 게 모병원에서 IBM의 왓슨 들어와서 그죠?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거는 처음 만든 사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그 수없이 그 많은 걸 그리고 버전이 다 틀려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브레이스 그러니까 유방암 5개 암을 하는데 어떤 암은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실체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컨텐츠라는 게 지금 말 개념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게 들어와서 하는 컨텐츠라는 거는 열 몇 개 되는 쭉 산업이 있으시지만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옛날에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컨텐츠도 아니고 거기에 알고리즘하고 로직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죠? 그게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변화가 돼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이제 은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3주 전부터 심집에서 이게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거든요. 없이 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아마 박사가 될 정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관계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키워드도 많고 아직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죠? 선진국에서는 뭐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으로 쓰지 우리처럼 4차 산업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슈화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다가 건의할 일도 많겠지만 우리 생태계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해서 남의 거를 쓰시지 말아야지. 얼마 전에 했던 게 저작권위원회 한 7, 80군데가 모여가지고 뭐 회장 뽑으시고 뭐 다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저작권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항상 좀 억울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지만 월경 캘린더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저작권을 갖고 만드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 지금 1000군데에서 그냥 쓰고 있어요. 아까 완스토어에 계신 제가 그 99년부터 모바일에다 올려놓은 건데 한 번도 거기서 좀 내려달라 그래도 그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범죄거든요. 아니 그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월경 캘린더가 지금 얘기하는 오기노 법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저는 시원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가 길어서 안 하시겠지만 좀 내려놓으면 굉장한 먹거리도 되고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저는 이제 이민 가려고 그죠? 이 나이 지금 지하철 공짜로 탄 나이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제 와서 이민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쭉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남의 것도 좀 인정하시고 융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융합하려고 한 20년 동안에 온 연구소도 다녔는데 좀 실망해서 안 하고 뭐 SKT고 KT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삼성이고요. 그런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말씀 중이신데 두세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항상 오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한 번도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 얘기 짧게 하라니까 또 할 얘기도 다 못하고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같이 한다는 거 지금 4차 산업의 키가 지금 융합 아닙니까? 다른 게 있어도 그죠? 그 융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혹시 또 다른 또 추가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이렇게 참 협조해 주시는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분 더 모시겠습니다. 질문은 마지막으로 플로어 토론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준욱 기자인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이 차기 정부에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처를 하려면 이런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신규 부처나 이런 융합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들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각각 나눠져 있어서 있는 문제가 다 합친다고 될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협회도 되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치고 방금 말씀하신 의학까지 합치면 굉장히 거대한 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부처 안에서도 내부 소통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누가 다 합치라는 얘기를 하신 분은 딱히 없는데 답변은 누가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면 질문하신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5분 정도. 아무래도 좋은 말씀도 있으시고 질의도 있으셨는데 우선 그 발표자 뭐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먼저 발표자들께서 한번 잠깐씩 한 1분 정도씩이면 될까요? 권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기자님 질문 잘 들었고요. 저희들 모바일 게임 협회 입장에서는 그 지금 사드 피해 관련해서 그 문화산업 대중문화산업 공동 연대를 통해서 지금 영화 뭐 애니메이션, 웹툰, 드라마 이런 29개 협단체가 모여서 정부와 지금 뭐 관련된 구제 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공동 문화산업 협단체에서 모여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일단 제출한 그 정책에는 각 당 대선 캠프의 이제 문화정책 담당관들하고 다 엊그저께 홍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창작자를 일단 보호하자, 그리고 창작물을 보호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ICT하고 그 어떤 관련된 그 뭐 지금 현재 부처는 이제 미래부인데 이제 그쪽으로 실제로 이제 통합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의 창작 권한을 굉장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협회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뭐 정확한 모든 답변은 아니지만 일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위 교수님 우선 발표자로서 코멘트 하실 사항 있으면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까지 이야기 중에서 이제 신규 부처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도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를 문화로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10년의 시간을 문화부에게 10년의 시간을 준 것은 충분합니다. 또 다시 새로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콘텐츠의 산업의 상황은 거의 뭐 일제 식민지 지배가 똑같이 처참하게 뭐 4대강 사업의 22조에 대부분의 재원 조달이 IT에서 나왔고요. 콘텐츠 IT에서 나왔고요. 최순실의 일당의 모든 어떤 먹이가 됐던 게 바로 문화부 쪽의 체육과 콘텐츠 쪽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 또다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에 왜 한류라는 그 이름을 쓰고 글로벌로 가능했었던가, 싸이의 기적이 왜 나왔는가를, 강남 스타일이 왜 기적이었던가를 저는 누누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것은 ICT의 기술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이야기다.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비디오, 뭐 CD롬 이걸로 택도 없는 이야기였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AI라든지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을 다시 지렛대로 해서 도약을 할 때 우리가 또 한 번의 중국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콘텐츠 산업을 말아먹었던 로직, 문화와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건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즉 ICT를 기반으로 한 가버넌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결국엔 독과점에 대한 이슈는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독과점에 대한 이슈를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제어를 해서 다음 정부 때는 콘텐츠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에서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말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매하게 이것도 좋고 뭐 문화부도 좀 문화부 나왔는데 저는 문화부에서 산업기능, 그러니까 새로운 ICT 부처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문화부에서 순수예술하고 순수문화 이걸 다 빼내고 그건 내버려 두고 체육관광 놔두고 산업적 분야는 다 떼내자는 겁니다. 잘라내서 ICT하고 결합할 때만이 우리가 4차 산업에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슈퍼파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네, 여전히 네. 지금 반대 의견인데요. 네, 네, 예. 네. 반대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거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혹시 30초 정도. 네. 네. 저 교육하고 일원형 쪽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부처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그 부처들을 저는 이제 안에 있는 부서를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저는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를 들어가 보면 안에 있는 부서들이 전부 다 규제 부서들이에요. 딱 하나 빼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은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면 실행 직무는 교육부가 맡게 돼 있어요. 실행 직무를 저는 노동부가 맡아도 되고 다른 부서가 맡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교육부를 없애면은 많은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동안에 이제 숨겨놨던 억하 감정들이 막 나오시는데요. 예, 좀 마무리 짧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이 유저가 빠져 있어요. 지금 소비자가 저희들이 하는 콘텐츠에 제가 아까도 일단 발제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인 미디어의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은. 그리고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기술은 기술 부처에서 관할을 해주시면 되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창작자를 보호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 사실 독과점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독과점도 유저가 선택하는 거예요. 유저가.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사들이 글로벌로 나가려면 어딜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원스토어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반대적인 실제로 개발자들 어려운 개발자들이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저희 모바일게임 협회의 입장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게임 쪽에 발표하고 게임 쪽에 토론하시는 분이 제대로 토론이 된 것 같아요. 문화부를 없애자, 아니 문화부에서 게임 빼자, 아니다 문화부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논란은 향후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막판에 또 사실 좀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막판에 너무 재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대선 전국에 사실 깊이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아주 큰 분야에서 선정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국회에 와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이제 관심사는 이 추진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는 참 소통하는 훈련이 너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사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토론하실 때 보면 우리 5분의 유력 후보들께서 토론하는 실력이 저렇게 토론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좀 나아지고 오늘 저녁에 또 뭐 중요한 거 하신다던데 저는 그 이유를 하나로 봅니다. 토론은 사실은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게 토론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설득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게 나한테 있는데 모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밖에 못하는가, 또 우리는 왜 우리 주장만 하는가, 그 사람이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ICT 부처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가 100년쯤 지나도 답이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문화 콘텐츠 다루는데 문화 모르고 ICT만 알고 하겠다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문화하는 사람이 ICT 하나도 모르면서 앱에다 팔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처를 맨날 없앤다고 하니까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번 더 앞으로 한 걸음 나간다고 생각하면
ICT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ICT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은 그동안 ICT 혼자 한 일이 아니고 ICT가 문화 분야의 혁신을 돕겠습니다. ICT가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돕겠습니다. ICT가 경제 분야의 혁신을 돕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혁신성을 버리고 ICT는 자기 나와바리를, 또 문화는 자기 나와바리를, 또 다른 쪽은 뭐 교육은 자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 다음 배도 못 이겨요. 정보통신부 없앨 때 왜 없앤지 아세요? 정보통신부 없앨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다른 것과 경쟁해서 다른 일의 혁신을 저해했다는 이유 때문에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지원 기능으로 컨트롤하면서 그쪽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혁신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ICT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하면 누구도 우리한테 안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큰형님처럼 ICT가 여유 있게 통합부처를 만들어 가달라는 노력을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주장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고 싸움 붙이려고 하려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분 좀 무리해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효과 있는 토론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또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